1장. 쌀 한 줌으로 버틴 시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의 김정식이라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평생을 살아오며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1960년대 말, 저희 부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지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근무까지 서고, 아내는 남의 집 청소며 빨래를 해주며 푼돈이라도 벌어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달동네 반지하 방 하나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지요.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면 기저귀를 썼지만 그마저도 여유분이 없어서 일반 천으로 만든 기저귀도 쓰고, 혹여살이 떨어지면 감자를 쪄서 죽을 끓여 먹곤 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준호가 잘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다독이며 다짐했지요. 우리는 못 배우고 못 살아도 준호만큼은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자. 굶어도 아이 많은 배불리 먹이자. 겨울이면 연탄값이 없어 이불을 둘러쓰고 잠들기 일쑤였지만 준호만큼은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재워주려 애썼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5시쯤 되곤 했어요. 그때 아내가 끓여둔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요.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2장. 꿈이었던 대학 합격. 시간이 흘러 준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이는 공부를 제법 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준호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동시에 걱정도 됐지요. 고등학교는 그렇다 쳐도 대학은 우리 형편에 엄두도 못 낼 일이었으니까요. 아내와 밤늦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준호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든 해야지. 내가 공장 일을 더 늘리고 당신도 일을 더 찾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준호의 미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기대에 부응하듯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지요. 가끔 아버지, 대학 가도 될까요? 등록금이 너무 비싼데. 라고 걱정하는 준호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말고 공부만 해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드디어 수능을 치르고 대학 합격 발표가 있던 날, 준호가 아버지, 합격했어요. 라며 뛰어오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김신혜가 그 어려운 살림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부러워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니 까마득한 금액이더군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털고 아내 친정에서도 돈을 빌리고 저는 공장에서 특근을 더 늘렸습니다. 이번만 버티면 준호가 대학생이 된다는 생각으로 견뎠지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와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3장. 달라져 버린 아들. 대학에 입학한 준호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가끔 집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겠습니다라며 고마워했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학기가 지날수록 준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와서는 아 답답해. 집이 왜 이렇게 좁아? 라며 불평을 하더군요. 대학에서 부잣집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우리 살림이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용돈이 부족해요.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준호야, 아버지도 돈이 많지 않다. 꼭 필요한 것만 써라라고 했더니 준호가 화를 내더군요.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 용돈도 제대로 못 주나요? 창피해서 어떻게 친구들과 어울려요?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아들이 창피를 당한다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하고요.
결국 아내와 상의해서 제가 일을 더 늘리고 아내도 식당 일을 더 구해서 준호에게 용돈을 더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준호의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책값이 더 필요해요. 친구들과 여행 가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취업 준비하려면 학원비가 필요해요. 저희는 그때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보내주었어요.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적금도 하나씩 깨가면서 말이에요. 준호가 집에 와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집 전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친구들한테 전화 올 때 창피해요라며 불평하고 아버지는 왜 맨날 공장 냄새가 나요? 라며 피하더군요. 그런 준호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4장. 모든 걸 잃게 한 배신. 준호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우리 준호와 같은 또래 동네 이씨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하더군요. 김씨, 준호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도박을 한다는 얘기도.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벌컥 냈어요. 무슨 헛소리예요? 우리 준호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최근 들어 준호가 돈을 달라고 하는 횟수가 너무 잦았거든요. 아버지,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취업 준비비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급하다고만 하더군요. 진실을 알게 된 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집 앞에 험상궂은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소리를 질렀어요. 김준호 아버지 나와. 빚 갚으라고. 저는 뭔 소리인지 몰라 당황했는데 그들이 설명하더군요. 준호가 도박으로 큰 빚을 지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준호는 한참 울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딸 때까지 따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빚의 규모를 알고 나서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전 재산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준호는 아버지 집 담보로라도 돈을 빌려서 갚아주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라며 애원했어요. 저희는 결국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준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달 후에 또 빚쟁이들이 왔어요. 준호가 다시 도박을 해서 또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전세금까지 가져가서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그날 아내가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며 하염없이 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분노와 절망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5장. 절연의 결심.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퍼붓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김씨네 아들 때문에 난리가 났다더라. 그래도 대학까지 보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 와중에도 뻔뻔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집도 날아간 거 이사를 가세요. 저는 좀 더 돈을 빌려서 만회해 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뭘 만회한다고 그래. 우리 평생 모은 것도 모자라서 더 망가뜨리려고. 아내도 그날 처음으로 준호에게 화를 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널 낳아서 기른 게 후회된다.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니? 준호는 엄마도 그런 말 하세요? 저도 고의로 이런 게 아니에요. 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이웃집 이씨가 저를 불러내어 말씀하셨어요. 김씨, 이제 그만해야 하네. 그 자식은 이미 사람이 아니야. 더 끌려다니면 자네 부부만 죽게 생겼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결정했어요. 준호와 절연하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가 거지가 됐다. 이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준호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며 울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아들을 지웠습니다. 30여 년 키워온 자식이지만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준호의 사진을 모두 치우고 준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들었어요. 6장. 세월이 흘러도 남는 빈자리. 절연을 선언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월세방으로 이사해서 하루하루 버텨왔어요. 제가 70이 넘어서도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그런 일도 괜찮았겠지만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준호로부터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예 전화도 오지 않더군요. 잘 됐다. 이제 정말 남남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명절이 되면 특히 그리웠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앉으면 괜히 자리 하나가 비어 보였어요. 아내도 여보, 준호가 잘 지내고 있을까요? 라고 중얼거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궁금했어요. 동네에서 가끔 준호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 김씨네 아들 요즘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더라. 누가 봤다는데 많이 야유였다던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모른 척했어요. 이웃집 이씨가 가끔 김 선생,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쯤은 라고 말하시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씨, 그런 말씀 마세요. 그 자식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준호와 비슷한 체격의 젊은이를 보면 괜히 뒤돌아보곤 했어요. 혹시 우리 아들은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서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미워도 잊히지 않고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더군요. 7장. 몰락의 소식. 작년 겨울 유난히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공사장에서 막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참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휴대폰을 들고 울고 있더군요. 여보,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사무소 직원이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가 노숙인 쉼터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어요. 보호자 연락이 필요해서 주민등록상 보호자인 저희에게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쉼터에서 쓰러졌다고요? 우리 아들이 노숙자가 됐다는 건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직원은 한 달 전부터 쉼터를 이용하고 계셨는데 영양실조와 추위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무리 절연했다고 해도 내 아들이 길바닥에서 굶고 있었다니. 5년 동안 준호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거였어요. 아내는 여보,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며 울었어요. 저도 마음은 그랬지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5년 전에 이미 끝난 관계 아닌가? 지금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하는 생각과 그래도 내 핏줄인데 하는 마음이 계속 싸웠어요. 이웃집 이씨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김 선생, 아무리 원수 같은 자식이어도 죽게 생겼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나? 한 번만 가보게.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년 만에 보는 아들이 어떤 모습일지, 저희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8장. 결국 품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준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5년 전에 통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해골처럼 푸석푸석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눈을 뜨고 저희를 봤어요. 아,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호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차마 더 이상 화낼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준호가 지난 몇 년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고 해요. 도박 전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고 결국에는 일용직이나 단순 노동으로 근근히 살아왔는데 올겨울 들어서는 그마저도 구하지 못해 노숙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아버지, 어머니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너무 창피해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이 꼴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집에 가겠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놓아버렸어요. 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분노, 실망, 원망.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부성애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야, 이제 그만하자. 집에 가자. 아내도 울면서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는 그날 준호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월세 원룸 하나뿐인 초라한 집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공간이었어요. 집에 와서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다시는 우리 가슴에 못 박지 마라.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라.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이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운명인가 봅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배신당해도 결국에는 버릴 수 없는 피부치. 가슴에 못이 박혀도 뽑을 수 없는 관계. 지금은 준호가 조그만 일자리라도 구해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저희도 남은 생을 준호와 함께 보내려 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사연이 다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연은 설명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